딥다이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오늘 인터뷰를 나누려고 저희가 이전부터 사실 계속 차곡차곡 준비를 해뒀거든요. 근데 오늘 또 때마침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자동차 완성차 그리고 뭐 부품 기업들의 주가가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관련한 업황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자동차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내용들이 되게 좋았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10월에는 좀 주춤했었는데 11월 들어서면서 확 달라진 그런 상황이 결국에는 관세 영향이 꽤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관세 효과에 대한 것들은 오늘 날짜로 아마 났죠. 미국 상무장관이 언급을 했는데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해주기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세 혜택에 대한 부분들은 점차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질 실적 중에서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위력을 많이 발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미국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약간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다른 지역, 유럽이라든지 뭐 다른 비유럽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수는 상대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전기차나 수소차는 그나마 이 국내 시장에서 활성화됐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실제로 대형 친환경 SUV라든지 고급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관세는 지금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떨어진 부분들은 이유가 뭐 추석 연휴도 좀 있었고 또 이 조정 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며칠 동안 아마 생산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영향이 이제 10월 실적이 좀 떨어진 이유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대비해서 11월에 수출이 늘어난 것은 어느 정도 10월에 대한 기저효과도 좀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반영이 됐고요. 또 아마 이 말씀하신 대로 11월 1일자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미국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일단 10%의 관세 혜택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이제부터 본격화된다는 측면에서 4,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5%에서 15%로 내려간 그 10%를 소급 인하해주겠다. 맞습니다. 소급인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25% 관세 부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일본이나 유럽은 이 미국하고 FTA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원래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를 했었는데 네. 대한민국이 0%인데 2.5%에 대한 혜택을 얻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미국이나 일본 또 유럽과 마찬가지로 15% 관세로 똑같은 시점으로 출발선이 똑같아진 건데 네, 2.5%는 아직도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사실 글로벌 경기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체크해야 될 상황들이 많고요. 변수가 많고 환율도 지금 굉장히 달러의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관세까지 더불어져서 사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셈법이 엄청 복잡하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올해 국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현재 글로벌리한 시장 속에서의 현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는 지금 미래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한 해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관세에 대한 전쟁을 피다 보니까 글로벌 기준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모든 산업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도 안 하고 현금을 안고 있는 상태였었고 또 이번에 이제 관세에 대한 부과 때문에 달러를 다 기업들이 다 안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 달러가 강세가 되고 이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진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가 좀 그런 부분인데 그나마 좀 나은 게 지난번 요번에 팩트시트까지 주고받으면서 실제로 관세가 결정이 됐다는 거,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해소됐다는 게 그나마 낫고요. 그러나 부품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알루미늄이나 철강 같은 경우는 50% 관세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의 하체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50% 관세를 무는 이런 부품들이 아직도 상당히 혼재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지만은 그나마 10% 줄어들었다는 거,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 그러나 미국 시장에서는 수출보다도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논거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다변화를 통해서 좀 더 이런 부분의 어떤 혜택, 이점을 좀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측면에서는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보합세 형태에서 최대의 실적을 이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상 최고치의 자동차 완성차 쪽에 있어서의 수출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이라고 따지면은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보면은 뭐 전기차나 이런 것보다는 최근에는 미국 수출 얘기할 때는 항상 하이브리드 이야기 네. 많이 하잖아요. 여전히 그쪽이 더 좋나요? 가장 강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9월 말로 이 전기차에 대한 혜택 약 1,000만 원 정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 미국에 수입되는 수입 전기차나 아니면 미국 내 빅3도 전기차에 대한 것들이 9월 말까지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밀어내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10월 달로 넘어가면서 90%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기차에 대한 것들이 미국 내에서 별로 그림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 내에서 최근에 들어와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 하면은 아파트 이런 것보다도 주택이 많고 또 차가 워낙 이제 픽업 트럭 차 크고 연비가 좀 떨어지는 가솔린 기반이거든요. 근데 뭐 미국에서 차 운전을 저도 예전에 몇 번 해보면은 유류값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일반 자동차에 대한 연비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는데 최근에 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비도 많이 따지면서 실제로 고부가가치가 높은 차종에 대한 선택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하이브리드 차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의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은 하이브리드 연비에 대해서는 일본 도요타와 현대차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비 또 기술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통한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좀 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인기는 지속될 가능성 높다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쪽에 있어서의 모멘텀을 기대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떤 전략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실 뭐 기아차도 하이브리드카가 좋긴 하지만 기아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 쪽을 미국에서 더 집중을 하고 있고 현대차는 이제 내년도에 제네시스 라인업을 비롯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또 더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이제 다변화되는 제품군에 있어서 미국 시장을 더욱더 크게 공략할 만한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봐도 좋을까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하게 되면은 뭐 이 시장 규모는 자동차 분야가 글로벌 넘버 3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전체의 수익의 과반을 미국에서 얻었습니다. 네. 근데 관세가 이제 그만큼 부담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아까 말씀하신 10% 관세가 혜택이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는 이 손해를 덜 보는 이러한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타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 전기차 전용 공장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전기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라인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특히 제네시스 하게 되면은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모델이거든요. 그쵸. 요새 이제 유럽하고 중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가 굳건하게 자리매김했다는 거. 근데 다양성 측면에서는 가솔린 차량하고 전기차뿐이 없었어요. 근데 내년에 뭐 GV80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가 내년에 나오고요. 맞아요. 또 GV70에 2R EV가 나오거든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입니다. 이것도 이런 모델들은 이 최근에 미국인의 어떤 소비자 선택도 측면에서 다양성을 키우면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좀 다양성을 키운다는 거 이런 모델들은 상당히 지금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의 현지 생산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이제 현지 생산하면서 주요 거점들을 더 글로벌리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기보다는 현지에서 거점 생산을 한다라는 건데 이러한 글로벌리한 생산에 있어서 그리고 또 뭔가 판매 구조가 변화되는 것은 향후에 우리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의 어떤 체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뭐 아시겠지만은 자동차라는 개념이 이제 없어지면서 미래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확대 재편되고 모빌리티. 있습니다. 네. 모빌리티로 여기에는 이제 꼭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 포함이 되고요. 또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것들. 또 실질적으로 플랫폼이죠. OS라 그러죠. 우리 휴대폰 보면 OS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 OS를 자동차에서 알고리즘을 자체 알고리즘을 보유하느냐 안 하느냐가 앞으로 미래의 관건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SDV거든요. 그래서 4년 전에 현대차 그룹에서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그러니까 알고리즘 OS를 차 자체에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종속이 돼버립니다. 하청 기업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이건 현대오토에서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SDV에서 아마 올 한 4개월 전에 플레오스라고
우리가 이제 이 삼성폰 하게 되면은 삼성에 뭘 씁니까? OS를 안드로이드. 예, 그렇죠. 안드로이드 네. 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차에서는 플레오스라고 지명을 지었고요. 내년에 이 컨셉트카가 나와요. 그래서 2027년, 8년에 완전히 전용 모델이 나올 예정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휴대폰을 사용을 하면서 새로운 앱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휴대폰에다가 앱을 깔 수가 있잖아요. 지금 자동차가 그렇습니다. 움직이면서 새로운 이 첨단 안전과 편의 이런 것들이 극대화된 앱이 있으면 그냥 운행을 하면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테슬라예요. 네. 예, 그래서 테슬라 같은 모델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자체적인 OS가 필요하다고 나온 게 현대차 그룹은 바로 플레오스입니다. 그래서 플레오스가 내년에 페이스카가 나오고 그 이후에 2년, 3년 이후에 정식적으로 이제 종목이 들어가는데 이때 되면은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보유한 이런 기업이 되기 때문에 SDV가 구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또 프리미엄 또 차종의 다양성, 현재에 맞는 차종, 또 글로벌 시장이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우려감이 커지고 있어요.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그런 부분에 지형성이 커지고 있고요. 글로벌 사우스 기업들도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자원을 무기류해서 자국 우선주의 일단 공장 들어와 이런 논리거든요. 이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국내에서 공장 나가면은 국내 산업 공동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노사 간의 불안정 특성도 커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균형 맞춰가느냐가 그러면서도 첨단 기술과 미래의 융합체험 모델 모빌리티를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미래의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거리는 많고 해결 과제도 아직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OS가 앞으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자동차 모빌리티 쪽에서의 주요한 뭔가 경쟁력이다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AI가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IT, AI가 이 자동차 업종에도 분명히 영향을 엄청나게 미칠 거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GPU가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GPU 요새 네. 이제 며칠 전에 하는 게 구글의 TPU지 네. 않습니까? 이제 TPU하고 이 쌍도 마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런 모델들이 차에 들어갑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젠슨왕 이번에 와서 현대차 그룹에 6만 개 정도의 GPU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만 개죠. 5만 개 주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미래 모빌리티와 설계에 있어서 또 차가 이 자율주행 레벨 4가 3, 4년 이후에 완전히 구현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비즈니스 모델을 폭발적으로 일으켜요. 제가 한 가지 딱 짚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29년, 30년은 굉장히 주목하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 10가지 요소가 모여 있어요. 어떤? 네, 트럼프 임기 끝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미래 불확실성이 좀 사라진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오든지 간에 좀 더 나아지지 않겠다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요. 또 레벨 4의 이 진정한 자율주행차의 시작이 3, 4년 이후에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2029년, 30년이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폭발적이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인공지능이 뭐 챗 GPT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잖아.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면서 각 시스템의 응용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구현이 된다는 부분들. 또 휴머네이드 로봇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구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것들도 전고체 배터리 같은 내화성을 갖춘 배터리의 완성도가 좋아진다는 거. 또 전기차가 지금은 과도기 모델이지만 4, 5년 정도 이후에는 완전히 안정돼서 주도 모델로 자리매김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꼭지가 10개 정도가 집중돼서 해결되는 게 2029년, 3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그 3, 4년, 4, 5년 이후를 위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비부터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때가 되면은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폭발성으로 커진다라고 보시니까 앞으로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4, 5년을 보통 장기적으로 볼 때 2029년, 30년에 대한 주목이 모빌리티하는 폭발점이다. 비즈니스 모델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모델이 나온다는 측면을 많이 주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 4년을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정말 폭발적인 모빌리티 분야에 있어서의 변화와 거기에서 현대차 그룹의 역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코앞을 놓고 보자면 네. 2026년에 대한 데이터들 사실 지금
지금 시장은 계속 이제 반도체 외의 실적이 조금씩이나마 우상향하는 섹터로 자동차를 꼽고 있긴 합니다만 네. 관세 영향이 지금 10%포인트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을 보면은 상단에 룸이 좀 막혀 있어요. 네. 좀 이렇게 실적에 있어서의 제한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어떤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것들도 뭐 미국에서 대법원 결과도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이제 그런 영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 해결 안 된 것이 자동차 분야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 있지만은 뭐 의약품이라든지 반도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품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꼭 트럼프 관세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미래 모빌리티는 큰 변혁을 일으키는 상태예요. 아까 말씀하신 이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 인공지능의 차에 들어가는 부분들, 또 일반 반도체가 주문용 반도체라고 그러죠. 비메모리 반도체가 차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특히 전기차는 단순한 예전에 자동차의 이 이동수단,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에 관련된 칩들이 40-5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센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래 모빌리티가 좀 변화된다라는 것. 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로보빌리티라고 얘기합니다. 로봇과 모빌리티를 합쳐서 로보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부분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또 UAM은 2-3년 정도 딜레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앞으로의 가능성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용 모델부터 본격적으로 수년 이내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내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변화가 있어요. 뭐 제도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아까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뭐 이 보호무역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 그렇죠. 또 관세에 대한 것들도 고민이 될 거고요. 또 각 지역에 만난 소비자의 니즈에 대한 것들도 자동차에 대한 변화가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고민이. 자, 내연기관차 살 것이냐, 하이브리드 살 것이냐, 전기차 살 것이냐, 또 중간 모델이 워낙 많잖아요. 예전만 해도 신차를 살 때 한두 가지 고민을 하고 디자인이나 옵션, 가격을 고민했는데 지금은 에너지원을 뭘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게 하고 또 제조업 입장에서는 고민거리를 많이 제공한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 너무나 많은 옵션들이 있어서 사실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이것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다 다른 라인으로 만들어야 맞습니다. 되니까. 그런 종류가 많은 데다가 네. 또 세단보다 SUV가 강세잖아요. 그래서 차종의 크기에 따라서 SUV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지 또 프리미엄이냐 아니면 대중 모델이냐에 따라서 틀릴 것이고요. 또 이런 모델에서 가성비에 대한 거, 품질과 가격에 대한 거를 현장의 이 입맛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그런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모델을 전체로 구성하기는 어렵거든요. 선택적으로 택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하고 완전히 틀려졌어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네. 최근에 이제 현대차 쪽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 때 그걸 이제는 라인이 아니고 셀이라고 부르죠. 네. 셀이라는 곳에서 차종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향후에 엄청난 경쟁력을 갖춘 그런 공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게 고민이 해요.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컨베이어 벨트라는 라인을 네. 통해서 물론 이제 이 가솔린 하나만 생산하다가 하이브리드 같은 홀류 생산 시스템이 됐지만은 지금 뭐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의 싱가포르 센터 같은 네. 경우에는 아예 세계적인 시범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자동화뿐만 아니라 스팟이라는 개 로봇이 검사 같은 거 다 하고요. 또 거기에 이제 아틀라스는 휴머노이드 로봇가 이제 투입이 될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셀이라는 것이 이 하나의 방 안에서 모든 부품을 조립을 해서 완성까지 만들어지는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은 향후에 이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대량 생산 자동차 생산 구조가 완전히 이제는 탈바꿈하는 새로운 스마트 팩토리가 등장한다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메타플랜트 공장 같은 경우에도 네. 말씀드린 대로 뭐 여의도에 한 4배 된 규모의 880명이 근무를 해요. 사람이 그렇게 커요? 880명이에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근데 사람은 사람 880, 없어요. 나머지는 다 기기나 맞습니다. 로봇인 거죠. 로봇, 이동 로봇. 아. 그다음에 스팟이라든지 네. 아까 말씀 자동화에 대한 거. 자동화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이 되는 게 대한민국 산업체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자동화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투입하던 자리를 로봇이 투입하게 되면은 노사 문제가 돼 버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함부로 투입하지는 못하지만은 새로운 공장을 만들 때는 이러한 자동화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아마 스마트 팩토리가 자동차의 경쟁력, 가격까지 최종 품질까지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향후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게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방법까지도
도출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내수 시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미와 유럽 쪽에 있어서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한 비중을 키우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북미 시장 내에서 현대 기아차가 다른 국가 대비해서 이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북미 안에서? 역시 현재 입맛에 맞는 차종 투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물량의 40% 정도가 돼요. 네. 10대 중에 4대는 미국 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만들면 일단은 혜택에 대한 것들도 크지만은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얼마 전에 발표를 했지만 2030년에 80%까지 올리겠다. 관세 문제에 대한 것들도 헤쳐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완성차를 미국이 아니라 다른 미국을 제외한 해외 다변화를 시켜야겠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미국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도 글로벌 넘버 3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의 글로벌 모빌리티, 자동차의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가 미국이에요. 특히 이제 미국 이 캘리포니아주 LA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부터 친환경차에 대한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기준을 세계 글로벌 기준으로 보통 삼아요. 그래서 그만큼 미국 시장의 중요도가 커진다는 거.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도 미국 내에서의 어떤 성공적인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에 대한 공식과 동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의 어떤 새로운 그림, 관세 이후에 지금 해결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운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느냐가 굉장히 관건인데 아까 말씀하신 하이브리드 자동차 인기가 많다 그랬잖아요. 네. 또 전기차도 점차 이 1,000만 원의 보조금이 충격이 헤쳐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내년에는요. 그리고 가성비에 대한 거, 보조금에 대한 것들은 아직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전기차 가격이 높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보조금이 없어도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이 똑같아지는 시점이 3, 4년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되면은 소비자가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델들이 미국 내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미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워낙 큰 차, 큰 배기량, 또 연비는 좀 떨어지고 또 환경적인 부분들 좀 소홀히하는 것들이 유럽에 비해서 좀 떨어졌던 것이 미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의 그런 변화를 어떻게 인지를 해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차종 투입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미국 내에서의 가장 큰 거는 SUV 큰 대형, 중대형 SUV가 인기를 끈다는 거. 그다음에 연비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는 거.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주력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프리미엄 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 이게 주요 꼭지점 등이 하나입니다. 이걸 공통분모를 현대차그룹이 잘 맞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은 어때요? 미국에서의 판매, 지금 뭐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도 되게 많이 쓰인다라고 하고 공격적으로 좀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던데. 지금 어려운 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한 8% 이상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관세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네. 또 마케팅 비용, 또 타사 대비해서 경쟁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4%까지 떨어졌어요. 네.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좀 더 1% 정도씩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안정된 부분이 나오는 거고 또 11월 일자로 소급 적용하면서 관세에 대한 것들도 후반에 4, 4분기가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예, 그런 기대감이 있고 내년에는 좀 더 다양성 측면에서 좀 더 안정되게 미국 공략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측면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좀 더 올해보다도 한 1%에서 1.5%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 지역에서의 효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이라든지 또 동남아 쪽, 또 인도는 인도만의 별도의 시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 쪽도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인수를 할 수 있는 것이 2년인데 한 달뿐이 안 남았거든요. 12월 내로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 그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림이 나오면 지금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바로 재인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죠. 물론 인수하는데 5천억에서 한 1조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워낙 러시아 시장에서 현대기아차 입지가 긍정적이어가지고 이 시장 놓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척하느냐가 향후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영업이익률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